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해설,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3부 이제 4부 이렇게 2시간이 문학에 할당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총평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수능 문학 역시 긴장된 상태로 여러분이 마스크도 쓴 채로 열심히 시험 봤는데, 역시나 EBS 연계교재의 어떤 힘, 연계 출제의 힘이라는 것을 대단히 크게 느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제가 약점 공략과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찍어드렸던 작품이 세 작품 모두 연계 출제 적중했습니다. 와, 올해도 100%의 적중률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저랑 함께 마지막 공부를 마무리를 이 작품 우선적으로 공부하자라는 거 잘 따라온 사람들은 아마 큰 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또 여러분에게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기쁨의 그런 그 기분을 오늘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마 또 수강후기 게시판에 여러 학생들이 고마워요, 선생님 감사했어요, 뭐 깜짝 놀랐어요 막 얘기 올려줄 거라고 기대해요. 아닌가? 놀러 나가기 바쁜가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3부에서는 고전 소설 세트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갈래 복합 세트 하나 해서 18번부터 26번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이 강의를 저는 뭐 해마다 지금 수능 해설 강의를 벌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오늘 시험 본, 오늘 진짜 고생한 수험생들도 많이 보지만 또 내년도 또 그 다음 해의 수험생들도, 예비 수험생들도 내공을 쌓을 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리 찾아와서 많이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늘 그랬지만 해설 강의가 단순하게 이건 왜 맞고 왜 틀리고를 넘어서서 이런 지문, 이런 장르,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땐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를 함께 곁들여서 여러분의 내공을 길러주는 그런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3부, 4부, 5부에서 문학과 또 5부의 화작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21번 고전 소설입니다. 최척전이 나왔죠. 최척전은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수능 특강의 258쪽에서 연계 출제가 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저는 약점 공략 강의에서 제 7강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최척전에 우리 연계교재에 있는 수특에 있는 지문이 지금 또 거의 중략 이후 부분, 중략 줄거리 이후 부분에서는 수특과 똑같은 대목, 그 최척과 오경이 진짜 극적으로 상봉하는 대목이 똑같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연계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진짜 절실히 느꼈을 테고요. 그 앞쪽은 그 이전 부분이 지금 수특 이외의 지문이 나온 셈인데, 제가 약점 공략 강의 때 하필 이제 그때 한 강에서 같이 다루었던 강의 중에서 내용 중에서 작품 중에서 정수정전은 9월 모평에 적중을 했고 요 최척전은 수능에 딱 적중을 했네요. 근데 제가 다뤘던 그때 이제 다른 대목의 지문으로 보여드렸던 것은 혼사장의 모티프 일종의 최척과 오경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막 험난했던 그 괴로운 대목이 앞부분에 있었고, 그거의 다음 부분에 해당되는, 그래서 결혼에 꼬리냈다까지를 제가 다루어 드렸는데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 수특 외의 지문이 수능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잘 원활하게 이해가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고요. 익숙한 작품이니까 여러분 최척전은 뭐 알고 있겠지만 수특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었습니다만 전쟁을 다루되, 제가 또 파이널 때도 그 약점 공략 때도 강조했었어요. 보통 전쟁을 다루는 것은 영웅호걸들이 막 전장에서 엄청난 그 공을 쌓는 뭐 그런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지만, 이 최척전은 전쟁이 민중들의 삶에 어떤 큰 고통을 주는가, 시련을 주는가를 중심으로 대단히 사실적인 막 전기적인 요소 같은 거 등장하지 않고, 물론 우리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다소 과장된 우연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죠. 막 신비로운 돛을 부리는 얘기는 안 나온다 이거야. 비교적 사실적인 성격의 민중의 고통에 착안한, 주목한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 알고 있을 테고, 액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이야기가 진짜로 누군가가 겪은 이야기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게 훨씬 더 또 강력한, 지금 이 지문에는 그 액자 구조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그 장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잘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이 뒤에 문제에도 이어집니다만, 여러 나라, 뭐 일본, 중국, 또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어떤 국제적인 무대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작품이라는 점이 또 특이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갑니다. 앞부분 줄거리 없이 다짜고짜 탁 치고 들어가.
갑니다. 혼례를 마친 후, 그런데 이 혼례가 바로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최척과 오경이 힘겹게 어쨌든 결혼에 골인하게 된 그런 그 혼례입니다. 혼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아내와 함께, 이 아내가 바로 누구예요? 오경이죠, 그죠? 오경이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매 하인들이 기뻐했다. 와, 뭐 경사가 난 거지, 그지?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그러니까 막 이 둘의 최척과 오경의 결혼이 막 동네의 기쁨인 거야. 막 일가 친척들의 기쁨이고. 그래서 시집에 온 오경은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깃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췄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습, 이 오경의 모습은요, 시집 온 다음에 보이는 행실이라는 것은 당시의 봉건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부녀자에게 요구되던 어떤 덕목들을 고스란히 실현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여인의 상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 오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 가치관에서 볼 때는 뭐 양홍의 처 포선의 아내가 누군지는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뭔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덕목을 갖춘, 부녀자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겠지. 역사적 인물들이겠지. 그들도 아마 오경만은 못할 것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막 다 칭찬을 했단 말이야. 됐죠?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문학이요, 이번 수능에서 제가 총평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쉽게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문의 난도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울 만큼 막 이거 어떻게 읽어내지? 이 말은 어려운데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소설 부담이 굉장히 큰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교재 외의 부분이 연계 출제된 작품에서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캐릭터를 알고 있고 그 작품의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아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됐지? 그게 이제 연계의 힘인 거야. 맞지? 여러분들이 만약 최척전을 문학을 공부 안 하고 또 문학 시간을 배우지 않고 또 수특에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 작품을 만났다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낯설 수도 있겠지. 지문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그러면 봐요. 집도 부유하게 돼 점점. 뭐 아내도 부지런히 막 집안 돌보고 자기도 뭐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서 막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최척 부부는 자식이 없는 게 걱정이야. 그래서 후사를 염려하는 게 후사라는 게 이제 자기 자식으로 대를 잇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염려하여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함께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다. 자, 이제 아들을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사를 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정성을 막 모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문제 풀 때 나오겠습니다만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본 학생들은요. 이렇게 뭐 시간을 가리키는 어떤 그 말들 있죠. 요게 과거에 채봉감별곡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똑같은 문제의 유형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지금 어떤 시간적 배경이 서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렇게 기호를 갖다 다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야.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났다. 그렇다면 문학도 역시 뭐 화작 같은 거 못지않게 정해져 있는 각 장르별 출제 요소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만약에 예비 수험생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알고 볼 줄 아는 눈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매월에 초하루에 가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갈히 한 다음에 가가지고 기도를 올렸단 말이지. 다음 해 가보년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 금불이 오경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꿈을 꾸면요, 이 꿈은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보통 일어나지, 고전소설에서. 그죠?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한다든지 또 뭐 자신의 뭐 신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정보를 얻게 된다든지 자기가 궁금해하거나 간절히 그리워하는 인물들의 지금 현재 동정을 알게 된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잖아. 신비로운 서사적인 기능이 보통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서는요, 장육금불이라는 게 이제 1장 6척 크기의 금불상을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 얘기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부처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누구의? 오경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몽석의 엄마이고 최척의 아내입니다. 자, 여자 주인공 오경의 꿈에 나타난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 기억, 니은, 디귿 뭐 얘기했습니다만 봐. 매월 초하루에 이렇게 치성을 드렸는데
다음 해 가보면 정월 초하루니까 이날도, 그죠? 여기 도잖아, 그죠? 그날도 어김없이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초하루 중에 하루인 거지, 이날도.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이해가 됩니다. 그죠? 쉽게 설명이 됩니다. 자, 나는 만복사의 부처로다. 장육금불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정성이 가상해 기이한 산의 아이를 점지해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맨날 뭔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테니까 특이한 어떤 징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가 뭔가, 그래서 기이한 산의 아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특이한 뭔가가 있겠다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무슨 붉은 반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봐. 오경은 그 달에 바로 잉태해 10달 뒤 과연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서를 읽으면서 꿈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그냥 거짓 꿈이었다. 이런 소설 본 적 있나요?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고전 소설에서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예언을 했다면 반드시 진짜 과연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다. 이게 바로 특이한 징표야. 맞죠?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몽석이라고 줬다. 꿈 몽자고요. 이게 석자가 석가모니 할 때 석자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유에서 몽석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알죠? 자, 전체 줄거리를 아마 수특에서 공부하면서 이 몽석과 나중에 헤어졌다가 어떻게 만나게 되고 이런 거 다 알 겁니다. 그죠? 자,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으면, 자, 매양, 이제 이 피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수특에서 최척전 공부할 때도 뭐 이제 나옵니다만 이 피리 소리가 사실은 이렇게 된 거라. 피리를 평소에 잘 불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에 익숙한 오경이 이제 우연히 옆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배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가 괜히 남편이 부른 소리 같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옛날에 자기가 남편 앞에서 지었던 시를 읊조리고, 그걸 듣고 옆에 있던 최척이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인데 혹시 내 아내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도 나옵니다만 최척이 피리를 부는 그 소리는, 피리라는 것은 둘의 상봉을, 재회를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매번 늘 꽃 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어요. 그러니까 꽃 피는 아침, 달뜬 밤이라는 건 거의 매일이겠는데? 그죠? 그럼 이런 때가 되면 피리를 불어줬다고. 삘릴리 개굴개굴 삘릴리 불어줬어요. 아내 옆에서. 자,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어둠이 깊어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꿋꿋했으며 들었다. 자, 보세요. 낭만적인 배경 묘사가 나오잖아. 그치? 자, 항상 이렇게 피리를 불어줬는데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이니까 이날 밤도 아마 달뜬 밤이었을 테고 이날도 피리를 불어주는 그런 밤이겠지. 그지? 그러면 이 허구한 날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게. 그지? 자, 이렇게 리을 미음도 각각의 어떤 그 관계랄까요? 시간적인 그 의미를 담당하는 표지들이 어떤 서사적 기능을 하는지,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출제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됐죠? 자, 이에 최척은 오경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 가르며 퍼져나갔다. 이제 피리 어김없이 불어줬단 말이죠. 이제 이 날들 중에 하나니까 이날도. 그랬는데 오경이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저 웬만하면 시 안 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막 감흥이 막 이는 거야. 시상이 막 떠오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 시를 한번 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지? 자, 오경은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절구라는 건 이제 한시의 양식인데요. 자, 시 한 수를 읊습니다.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자, 보세요. 이 왕자진은요, 이게 가만 있어봐. 주나라 영왕의 태자인데 이 생황을 잘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리 잘 부던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피리를 분다 이거지. 역사적으로 그게 유명한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요게 큰 의미를, 특히 이 전체 중에서도 특히 요 두 줄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수능 특강의 258쪽, 259쪽이든가 거기를 펴봐.
258쪽 맞는 것 같아. 거기에 봐요. 거기에 요 부분이 나오죠. 어디에 나온다고? 이게 이제 중략하고 엮이는 건데, 이게 바로 뭐라고? 우리 수특에서 제시됐던 베트남에서 우연히 일본 배, 중국 상선으로 서로 이렇게 옆에 정박해 있는 오경이 탄 배와 척이 탄 배가 이제 서로 안에 누가 타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피리를 부으니까 이게 이제 심회가 이렇게 옛날 생각나고 안에는 어디서 뭐 하나 피리를 꺼내 부으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오경이 시를 읊조린단 말이야. 그 텍스트가 요 텍스트가 수특에 그대로 나왔었다고. 맞지? 그러니까 피리 소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 오경이 지었던 요 시구를 나중에 베트남 땅에서 다시 읊조림으로써 그들이 만나는 재회의 어떤 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유가 된다라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 찾을 수 없는. 자, 난새니 봉이니 이런 것들 전설 속의 새입니다. 상상 속의 새예요. 자, 지금 이런 시를 읊었어. 이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느낀 감회를 시로 읊었단 말이야.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 내 아내가 시를 이렇게 잘 읽는지 몰랐다 이거지. 이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용 파악하는 문제에서 확인하죠. 자, 처음에는 몰랐어. 그랬는데 이걸 듣고 시를 이렇게 잘 짓다니 이랬단 말이죠. 됐죠? 자, 중략 줄거리예요.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초척은. 자, 이 전란이라는 것은 정유재란으로 가족과 이별하죠. 초척이. 거기 막 저기 절에 있다가 잠깐 뭐 이렇게 동정을 살피고 먹을 거 구하러 이렇게 내려온 사이에 갑자기 그 외적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조금 막 선혈이 낭자하고 막 이런 대목 나오잖아요. 그죠? 자, 명나라 배를 타고 이제 그 대목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제가 약점 공략에서 다룰 때 그런 텍스트를 일부러 그 부분을 이제 거기서는 중략 이후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명나라 배를 타고 중국 배를 탔어요. 초척은. 그리고 안남에 이르러. 이 안남이 뭐라고?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자,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다.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인이 또 뭐 베트남인이 그 다음에 일본인 배거든요. 이게. 안에 오경은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그 구출이 돼가지고 거기 일본인 상선에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지. 남장을 한 채로. 자, 동방이 밝아오자 강둑을 이 부분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대목이에요. 자, 연계가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힘을 발휘하리라고 아마 연계교재 철저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큰 힘을 발휘하고 상상을 못했을지도 몰라. 근데 봐요. 이 뒷부분을 심지어 안 읽어도 됐을 거라고. 맞지?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왔네. 철저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마무리 잘했다면. 자,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 아내가 아닐까라고까지 구체적인 의심을 갖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여기서는 표면에 드러내진 않고 그냥 조선말로 시를 읊던데 나도 조선 사람인데 조선 사람끼리 만나고 싶다. 좀 소개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나 좀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경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거가 너무 흡사했다. 왜? 남편이 불던 피리 소리랑 매일 불어줬으니까 남편의 피리 소리 이제 귀에 익숙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소리가 헤어져 있는 지 오래됐는데 남편의 피리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가 바로 뭐라고? 예전에 우리가 이 지문에서 중략 이전 부분에 자기가 지었던 시를 똑같은 텍스트를 또 읊으니까 남편이 듣기에는 저거 내 아내가 지은 시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오경은 이제 요거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한 오경 입장에서의 어떤 그 상황 설명을 제시한 부분이고요.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채척을 보았다. 목소리가 이 사람이 남편인 것 같으니까 자기 남편 목소리니까. 자,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자, 보세요. 요거 뭐라고? 당연히 과장법 아니겠어요? 그지? 제가 이거 수능 특강 강의할 때도 설명했었는데 과장입니다. 근데 이 과장은요 뒤에 문제와 연관되는 거야. 정답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21번 정답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
눈에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아니 반가워서 아내를 남편을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눈물 흘리는데 눈물 닿아자 피가 막 눈에서 진짜로 피가 흘러내려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 여간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과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에 관한 과장이지, 이게 무슨 뭐 진짜 피가 흐른다고 해가지고 뭐 갈등이 생긴다든지 뭐 거기에 나왔던 뭐 인물의 불안감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서 선지로 잘못 진술한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됐죠? 자, 양국의 뱃사람. 이 양국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하고 일본이겠죠, 그죠? 뱃사람들이 저작거리처럼 보여들어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그렇죠? 천우신조야. 이건 뭐 하늘이 돕지 않고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냔 말이야. 우연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도술 부리는 황당한 이야기, 전기적인 사실은 이 작품 안에 등장하지 않지만 약간 과도한 우연이 개입되긴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나중에 뭐 감옥에서 뭐 아들과 아버지가 만난다든지 알고 보니 또 뭐 같이 탈출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돈이었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죠? 알죠? 자,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하다. 초청은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었다는데 그 왜 연곡사에 있다가 강가로 끌려가고 어쩌고 했던 거, 섬진강가에 끌려가고 했던 거, 그 대목 약점 공략에서 제가 제시해드렸었어요.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찌 되었소? 오경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헤어지고 말았어요 라는 거죠.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중략 이후로 여기까지가 전부 수능 특강에 있던 대목이었고요. 거의 고스란히 실려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지문 장악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문학 파트를 푸는데 되게 큰 메리트로 작용을 했을 거라는 거죠. 어려워하는 고전소설이 이렇게 익숙한, 거기다 동일한 대목까지를 포함한 작품으로 지문이 구성됐으니까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랍니다. 시를 삽입했죠. 그죠? 그 오경이 부르는 시가 지금 중략 이전 부분에 나오잖아요. 읊조리는 시가 삽입하여 맞는데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드러냈다? 이건 틀렸지. 그러니까 시를 삽입한 건 맞지만 그것의 서사적 기능 자체가 틀린 진술이라서 1번 땡. 2번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은 있지요.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 그런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맞지? 3번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게 하겠다. 자, 이번 수능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난도가 낮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답 표지들이 뚜렷하고 오답은 오답 표지들이 뚜렷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전문 용어로 출제자들 사이에서 쓰는 말로는 경합선지라고 부르는데, 정답지가 있으면 얘도 정답이 아닐까라고 뭔가 함정을 파놓는 선지를 경합선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경합선지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난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번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들 있죠. 가리키는 말들, 주요 인물, 이게 누군지 말하자면, 그죠? 뭐 다른 인물, 뭐 이런 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제대로 대입해서 이 선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해석해야 진위 판단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 점은 좀 여러분 신경 썼어야 됩니다. 자,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 여기 상반된 평가가 어디 나와? 여기 주요 인물이라면 당연히 최초과 오경일 텐데, 뭐 예를 들면 앞부분에 시집 오자마자 오경이 어떻게 뭐 열심히 뭐 부지런히 해가지고 대단하다 했다는 거,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가장 적절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건 없었는데 싶으면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4번 갑니다.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의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와우, 예. 답 4번이네요. 왜? 여러분 거기 그런 거 있었죠? 거기 리을 미음 있는 부분인데 최척이 피리를 잘 불었는데 어느 날 아주 그윽한 낭만적인 분위기가 쫙 묘사돼가지고 거기에서 쫙 피리를 불었더니 저는 시 읊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시를 발사하게 되는 그 부분 맞죠? 그럼 답이 4번이네요. 확실하죠.
5번 인물 간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주어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보여줘.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거 얘기할 때처럼 이렇게 봐요. 이전 사건이 뭐며 다른 인물들이 뭐 현재 행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말이 뭘 어떤 걸 출제자가 의도하고 이런 선지를 구성했는지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 선지에 담겨있는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인물 간 대화가 오가는 장면은 있잖아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최척과 오경이 주고받는 말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걸 보여주어서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 사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던 그 사건, 연곡사 뭐 거기에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떻게 되셨어? 그 행선지, 현재 행선지 알 수 없습니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팩트를 뒤집어 놓는 진술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에 담겨있는 지칭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여러분이 잘 파악해야 되는 지점들이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윗글에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늘 맨날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인물에 대한 이라고 누구는 선지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지만 결국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다. 됐지? 뱃사람들은 최척과 오경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놀라워했다. 그쵸? 처음에는 뭐 친한 친구거나 뭐라 그랬나? 처음에는 어디 있어?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는데 부부라서 깜짝 더 놀랬다고 했으니까 딩동댕. 최척은 강둑을 내려가 자신을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다. 그죠? 저는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인데 조선말로 시를 읊는 것 같아서 만나러 왔습니다. 어찌 기쁘기만 한 정도겠습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니까 2번 딩동댕. 3번 최척은 오경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땡. 그죠? 아니 뭐라 그랬어?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임이 너무나 명확하죠. 그죠? 이런 문제 틀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오경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고 오경이 시집온 후 최척의 집안은 점차 부유해졌다. 맞죠? 중략 이전에 나왔었잖아. 그래서 칭찬 엄청 사람들이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척 점점 날로 부유해졌다는 얘기가 있었죠. 5번 친척들은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이웃 사람들은 오경의 행실을 칭찬했다. 그지? 중략 이전에 역시 아까 여러 차례 언급했던 그대로 내용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답을 3번으로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20번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가리키는 말들, 그것이 서사적으로 어떤 표지의 역할을 하냐라는 거죠.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1번 기역이 뭐냐면 기역이 매월 초하루고요.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이건 정성스럽게 정갈하게 하고 가가지고 열심히 소원을 비는 그 시기야. 기역은 매월 초하루. 이게 뭐 심리적 갈등이 발생합니까? 그다음에 디귿은 기역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을 표시해요. 디귿이 뭐냐면 디귿 그달이라는 게 잉태한 달이야. 근데 그게 뭐 갈등 애초에 기역에서 발생한 갈등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게 심화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디귿과 미음은 모두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됨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이다 그랬는데요. 이런 건요. 깊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틀리니까. 왜냐하면 인물의 성격이 여기서 변화했다라고 볼 만한 표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부분이 틀리면 그냥 디귿 미음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죠. 그죠? 자, 리을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리을이 어디 있는가면요.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에는 인물 누구 최척의 행위 뭐 어떤 행위? 피리 부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 맞죠? 그러니까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 자, 미음은요 어느 봄날 밤. 그럼 봐요. 그 어느 봄날 밤은 필이 불어주던 그 수많은 꽃 피는 아침과 달뜨는 밤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지문 설명할 때 했듯이 자 중에 한 시점을 특정하는 거야. 오경이 시지은 날 밤. 그러니까 딩동댕 답이 3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표지를 나타내는 말들을 일부러 밑줄을 그어놓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 얘네들의 서사적 기능, 위치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자주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니은은 기역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주는. 니은은 뭐냐면 자 정월 초하루라는 것은요. 기역 매월 초하루에서 이어진 행위를 알려주는 거다라는 건 말이 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때 가기로 했는데 이 정월 초하루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니까.
자, 미음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준. 미음이 뭐냐 하면 어느 봄날 밤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아이 몽석이가 태어나고 나선데 어느 날 피리를 불다가 어느 날 밤이라. 낭만적인 분위기의 어떤 밤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합니까? 자, 치성을 들이던 행위가 완결된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니죠. 아이 다 낳고 그 다음에 뭐야? 피리 불어주던 여러 날 중에 하루라니까요. 자, 니은과 디귿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그랬는데요. 니은과 디귿은 정월 초하루고요. 디귿은 그달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의 소망이 만약에 몽석이를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후사를 잇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미음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라고요? 이게? 여기서 소망이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소망을 이 소망으로 같은 것으로 소망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아들을 낳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좌절된 시간의 표지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오경이 시짓는 그 시간이라니까. 자, 답은 3번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 맞다고 판단할 만한 게 3번 밖에 없어요. 그지? 빼도 박도 못할 정답입니다. 21번 갑니다. 대표 문항이에요. 보기를 달고 있죠. 3점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야 되는데 별로 그렇진 않습니다. 보세요. 추측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구조. 정말 질기다. 그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를 나타나게 하는 거. 자, 보세요. 그럼 봐봐. 보기를 읽을 때 이 보기는요. 읽으면서 읽었던 지문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여기에 대응되는 건지 뭘 염두에 두고 보기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자,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라는 건 뭐야? 장육금불이지. 됐지? 그 다음에 아니면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한다. 이건 뭐라고? 붉은 점 아닙니까? 몽석이의 몸에 있던.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라는 건 피리와 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그지? 일본, 중국, 베트남 사람이 여기서는 직접 언급된 거는 없었죠. 그죠? 양국의 선인들로 만약에 친다면. 어쨌든 공간적 배경이 확장된다는 건 아까 얘기했었고 이 작품의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고요. 자, 그렇게 서술적 장치들이 확인된다. 이런 서사 구조 다양한 서술적 장치는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이 덧붙은 거고요. 이 보기의 완결성을 이제 마무리 딱 지어주는 그런 문장에 불과하고 오경의 꿈에 나타나는 만복사 부처는 장육금불입니다. 그게 오경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 딩동댕 아까 제가 언급했어요. 그게 1번 선지입니다. 그지? 2번 몽석의 몸에 나타난 붉은 점은 사내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 2번. 오케이? 됐지?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그 예언은 실현된다. 그리고 그 증거는 특이한 무슨 특징이 있을 뭐라 그랬지?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다고. 맞다고. 분명히 들어맞는다는 거죠. 3번 초척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서사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확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얘기요. 그러니까 확장해서 다양한 국적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조선말로 얘기하고 내가 떠돌다가 조선 사람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 그지? 딩동댕. 4번 오경이 들은 피리 소리는 오경이 최척을 떠올리하여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디 있어? 문제 해결이 되는 소재 요거요. 요게 4번이죠. 그죠? 아까 피리 소리 그 다음에 또 뭐? 시 이랬으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4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피리 소리만 얘기하고 시는 얘기 안 했습니까? 시는 아까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 시를 삽입하여 이런 데서 써먹었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피리 소리만 언급한 거야. 5번 초척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따른 기쁨과 그렇죠? 문제 해결 상봉됐으니까 해결된 거죠. 그런데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그냥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것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죠? 제가 아까 지문 읽을 때도 얘기했고요. 수능 특강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 뭔가 정답의 표지가 너무 뚜렷한 맥락상 당연히 틀린 진술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정답을 5번으로 고르게 해놨네요. 됐죠? 좋았어. 그럼 봐요. 고전소설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세트였습니다. 지문 자체도 여러분들이 읽고 뭐
정리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됐겠죠. 중략 이후 부분은 수특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함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약점 공략으로 고전을 마무리 잘 했던 사람이라면 예상한 범위 안에서 시험이 나온 거니까 얼마나 훨씬 더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시험을 칠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세트로 갑니다. 이건 갈래 복합이에요. 갈래 복합 왜? 가나는 연시조하고 가사, 그 다음에 다에 가서 현대 수필이 엮여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가가요, 역시 수능 특강의 309쪽에 있었던 도산 12곡 이황의,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그 제일 유명한 연시조 가운데 하나고요. 이게 또 시험에 나올까 싶었지만 또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요거 약점 공략 3강에서 다루었던 작품이고 적중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워낙에 거의 대부분의 텍스트, 전체 12곡 거의 대부분이 수능 특강에 실려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수를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했었는데, 여기서 요거 있죠? 제 6수에 해당되는 것만 수특에 없었던 지문이 일부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체 맥락하에서 이 두 수는 당연히 수특에서 공부했던 거고요. 요거는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과히 맥락상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지문 역시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미리 예측하고, 더군다나 저한테 약점 공략에서 강조하는 얘기를 들은 학생이라면 더욱더 이미 출제될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작품이 출제된 그런 경우입니다. 연계 출제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다. 됐죠?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광을 고쳐 무슨 말이오 그랬습니다. 자, 요거 대꾸 아닙니까? 그리고 서리법이기도 하죠. 그죠? 대꾸와 서리는 연시조나 가사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기법이다. 맞지? 이런들 어떠하겠느냐, 저런들 어떠하겠느냐, 아무 상관없다 이거죠. 그죠? 초야우생이라는 건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서생이라는 얘기인데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얘기죠. 아니, 세상에 이황은요, 그 당시 자기가 살던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중국의 유학자였지만 중국에서 비롯된 학문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의 당시의 당대의 학자들을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학자라고. 근데 그런 분이 자기를 초야우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겸손이냔 말이지.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자, 내가 이렇게 묻혀서 그냥 평범하게 은거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뭐 또 어떠냐, 이래도 괜찮다 이거죠. 이것도 좋다.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슨 말이에요. 천석고왕 뭐라고요? 여기 일부러 각주를 안 달아놨습니다. 수능 특강을 제대로 공부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면도 약간 있는 거예요. 왜? 수능 특강에서 이거 각주 달고 줬었잖아요. 자연 속에 살고 싶어하는 그 어떤 마음의 고질병 같은 걸 천석고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고쳐서 무엇하겠느냐, 고칠 생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자기는 천석고왕을 가지고 있고, 난 이거 좋다, 난 이 삶의 태도 유지할 거야, 자연 속에 묻혀서 초야우생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자, 뒤에 문제도 이어집니다만 이렇게 요 내용들을 이어받는 거잖아, 이수가. 그지? 요거 언지에 해당되는 1수부터 6수 사이의 요 내용인데,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만족감을 드러낸 부분 아닙니까? 자,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아요. 그 다음에 바람과 달로 벗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봐. 연하니 풍월이니 이런 거 다 자연의 어떤 대유법이잖아요. 그지? 자연 속에 거하는 거야. 집과 벗이 다 자연이란 말이지. 자,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는, 이 병이라는 건 아마도 천석고왕이겠죠. 그죠?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세상에. 아니, 당대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면서 그 탁견으로 엄청난 학계를 뒤흔들었던 그런 분이 바라는 일이 그저 소박해, 허물이나 없으면 좋겠다. 엄청난 경지 아닙니까? 근데 요 얘기는요, 소박한 삶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올바른 삶에 대한 지향이기도 한 거야. 맞죠? 자, 봅니다. 봄바람에 꽃이 온 산에 가득해요. 그리고 가을 밤에 달이 누대에 쫙 가득하게 비치고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럼 봐요. 봄날 아름다운 화산, 꽃핀 산, 그 다음에 가을날 정취 있게 쫙 이렇게 누각에 이렇게 달빛이 가득한 풍경, 만족감을 보여주는 그런 전경이죠. 그죠? 자, 사시가응이 사람과 한 가지라.
사시라는 게 사계절 아닙니까?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한 가지다. 사람과 한 가지다라는 말은요, 사람과 마찬가지다, 혹은 사람과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 하물며 어약 연비 운영 천광. 자,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어. 어약. 그리고 솔개가 막 날아다녀. 어약 연비. 그리고 운영 천광. 그러면 구름의 그림자와 그다음에 이 밝은 햇빛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어느 끝이 있으리? 서리법이죠. 없다는 거야. 끝이 없다는 거야. 이것이 주는 기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의 그 무궁함에 관한 이야기. 됐지? 어렵지 않잖아요? 자, 나는요, 김득연의 지수정가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낯선 작품이지만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 고전시가라는 게 뻔하니까. 저랑 함께 고전시가의 유형에 대해서 머릿속에 서랍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아는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거 첫 번째 서랍 안에 있는 다른 작품들을 참고하는 독법으로 충분히 자기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에 해당되는 거죠. 맞죠? 자, 김득연은요, 여러분 산중잡곡 이런 걸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여기 지금 지수정가라고 할 때 지수정이라는 게 자기가 직접 지은 정자예요. 뒤에 이제 기역 표시가 되어 있는 바로 여기 작은 정자, 이게 이제 지수정인 건데, 자, 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볼까요? 산가 풍수설에 동구 못이 좋다 할세, 10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으니 형세는 좁고 굵은 암석은 많고 많다 그랬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터를 잡기 전까지 이렇게 앞부분 좀 더 있어요. 있는데 조금 일부를 자른 건데, 이제 이게 장편 가사거든요. 근데 조선 중기 때. 근데 산가 풍수설에 동구못이 좋다는 거예요. 풍수지설 알죠? 뭐가 좋고 어디가 좋고, 뭐 배산 임순이 뭐 어쩌고 알죠? 뭐 저거는 뭐 누워 있는 산의 형체가 어쩌고 뭐가 더 재물운이 있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알죠? 자, 터, 집터나 어떤 뭐 묘지 터 같은 것들이 어떤 그 운수, 운세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동양 철학 안에서 풍수설인 건데, 풍수지리설인데, 풍수설에 동구, 이 동네 못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10년을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 땅을 얻었어요. 내가 이제 지수정이라는 데를 지을 거지 거기다가. 자, 형세는 좁고 굵은 암석은 많고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집 짓고 즐기고 이러기가 썩 좋은 그 형세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노력합니다. 옛 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파요. 그렇게 해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서 가는 것을 머물게 합니다. 자, 연못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물길을 이렇게, 흐르는 물을 이렇게 물길을 낸 거지. 그래서 자기 이제 지수정 지을 곳 앞에다가 작은 연못을 만든단 말이야. 그렇고 이제 또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럼 봐요. 자,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서 가는 것을 여기에 머물게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런 연못을 하나, 작은 연못을 만들어서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잠겨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연못이 맑은지 거울 같은 거야. 이건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죠. 맑은 물을 거울에다가, 명경지수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거울에다 빗대는 건 아주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천고의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의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아노라. 서로 대꾸되는 거예요, 대비되는 거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기가 황무지여서 아무도 그 진면목을 몰랐어.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진면목을 나 혼자 알게 되는 거야. 여기다 내가 이 연못을 파고 이 맑은 물을 확 봤더니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데인지를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이 뒤에 나옵니다만, 문제 보기에서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이 화자는 이 공간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화자라고. 그죠? 이렇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일조의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다. 이런 부분. 처음에 이 내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더니 이제는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구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연못 만들 때는 잠깐 여기 물 머물게 만들어서 여기 연못 그냥 연못 만들면 뭐 낭만과 풍류를 즐길 때 뭐 집 짓고 뭐 정원 꾸미고 할 때 연못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연못 그냥 잠깐 흐르는 물 머물게 할 목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효용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가지가지 다 좋구나. 자, 백석은 치치하여 은도로 새겨 있고. 자, 하얀 돌은, 백석은 치치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빨 아닙니까? 치과할 때 이빨이에요. 치치하다는 말은
이렇게 가지런히 있다는 거야. 바위들이 쫙 놓여 있단 말이야. 마치 이처럼 말이지. 치치하여 은장도 그러니까 저기 은칼로 새겨 놓은 것 같단 말이죠.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병류 흐르는 푸른 물, 그지? 파란 물, 시냇물은 콸콸 흘러 옥술잔을 때리는 듯하다. 여기서 이제 옥술잔이라는 게요, 사실은 원문에는 옥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옥두라는 게 옥으로 만든 국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북두칠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해석의 여러 버전 가운데 병류는 콸콸 흘러 북두칠성을 때리는 듯,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그 번역도요. 번역이랄까? 현대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 버전이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에는 더 멋있는 표현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색채 대비가 쫙 있죠. 백과 그 푸른 흰색과 파란색의. 자, 첩첩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이고, 그 다음에 또 빽빽한 소나무는 전후의 울타리로다. 그러니까 막, 자, 봉우리가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소나무가 빽빽한데 이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냔 말이지. 구곡 상하대는 층층이 둘러있고, 자, 9구비의 그 상하에 있는 대들은 층층이 둘러있고, 또 삼경 송국죽은 줄지어 버려 있다. 옛날에 중국에 한나라 때인가 어떤 은자가 말이에요, 자기 그 집 안에다가 이제 은거하면서 이렇게 정원을 꾸미는데 세 갈래 길을 만들고, 좁은 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송국죽, 소나무, 국화, 대나무를 심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삼경이라는 건 원래 세 갈래 길이라는 뜻이지만 은거하는 사람의 문 안에 있는 그런 그 뜰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삼경 송국죽은 줄지어 버려 있다. 하물며 바위벼랑 높은 위에 노송, 늙은 소나무가 용이 되어 구부러져 누웠거늘. 소나무 중에 그렇게 누워있는 늙은 소나무 같은 거 멋지잖아. 운치 있는 그런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운근을 베어내고 작은 정자 붙여 세워. 운근, 구름을 베어내고 작은 정자를 붙여 세워. 띠풀로 지붕이고 자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이 집이 어떤 집인가? 자,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의의 와룡함인가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남양의 제갈려, 무의의 와룡함은 옛 현인이 은거한 거처, 이렇게만 그냥 뭉뚱그려 설명했습니다만, 제갈량의 사당을 얘기하는 거, 남양 지방에 있었던 중국에. 그 다음에 무의라는 건 주자예요. 주자가 그 제갈량의 위패를 모신 암자를 만든 게 와룡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지. 어쨌든 아주 역사상 특히 중국의 유명한 어떤 그 집들을 이야기하면서, 건물들을 얘기하면서, 여기가 그만큼 뭔가 자연과 하나 된 공간이면서도 도를 실천하는 삶에 본받을 만한 어떤 누군가 선현들의 흔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집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런 집인 것 같다 이거지. 여기가 어디가 지수정이라는 곳이, 자기가 지은 이 정자가. 다시금 살펴보니 필괭위연의 그림의 것이로다. 필괭위연, 이 사람들은 당나라 화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그런 거 필괭이 누군지 위연이 누군지 우린 모르잖아요. 당나라 화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괜찮잖아. 누구 뭐 이들의 그림의 것이로, 그림 그리는 사람인가 보지. 그렇게 맥락에 의해서 그냥 추론하면서 읽으면 돼요. 고전 시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자, 무릉도원을 이해 듣고 못 봤더니 이제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구나. 거기로다. 이런 표현 자주 나오죠, 그죠? 무릉도원 옛날에 듣고 직접 본 적은 없었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그만큼 이 공간, 내가 지수정을 지은 이 곳이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찌극한 만족감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됐죠?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비교적 쉬웠죠. 왜냐하면 이런 시가들,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을 노래하는 시가들을 여러분이 익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함께 훈련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 서랍 안에 워낙 많은 작품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맞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다로 갑니다. 칼의 노래로 유명한 김훈의 수필입니다. 수필도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엄청난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는 그 수필들이 굉장히 많죠. 이분의 작품 중에는. 자, 내 초로의 어느 가을날. 초로라는 건 이제 뭐랄까, 그 노년 초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뭐 요즘으로 치면 한 50대, 60대 이런 때. 초로의 어느 가을날 나는
겸재정선 알죠? 응? 진경산수가 그랬던 그 겸재정선, 그 겸재입니다. 정선. 겸재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 승경을,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향정, 청간정, 성류굴을 일삼아 떠돌아다녔다. 이제 막 동해안을 따라 이제 특히 자전거 여행을 많이 하는 작가이다 보니까 자전거로 이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여기를 아마 쭉 봤을 거예요. 돌아다녔다. 망향정은 옛 기성면의 바닷가에서 지금의 근남면 산포리로 옮겨 세운 지가 140여 년이 넘어 기성면의 옛 망향정 자리는 도로공사에 단에 허리가 잘리어나가, 단해라는 건 이제 깎아지른 벼랑을 단해라 그러는 거야. 허리가 잘리어나가 바닷물은 단해 끝으로부터 멀찌감치 쫓겨났고 그 사이는 시멘트 칠갑이 되어 있었다. 그럼 봐요. 뭐 때문에? 도로공사 때문에. 됐지? 이거는 뭐야? 인간이 자연을 뭐 개발하는 거죠. 그죠? 훼손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지?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옛 망향정 자리, 즉 기성면 바닷가에 있던 그 옛 망향정 자리는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 그 얘기예요 지금. 정자터는 사방이 깎여져 나갔고 화폭 속에 소나무 숲도 베어져 버린 채 그 언덕은 그저 무의미한 흙더미로 변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겸재정선이 그렸던 그 풍경은 지금 사라지고 없단 말이야. 지금은 그냥 그저 무의미한 흙더미가 되어버렸어. 지금 이 옛 망향정 자리가. 됐죠? 마을의 고로들도, 아주 나이든 노인들도 그곳에 들어서 있던 정자를 본 일은 없었고, 그렇죠. 140년 전에 옮겨 간다니까 이 아무리 노인들이라고 해도 140살 넘은 분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 본 일 없었고 다만 그들의 증조나 고조로부터 전해오는 구전에 의해 그 흙더미가 망향정 옛터였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지? 그러면 전설 속에 전해오는 저기가 옛날 망향정이 있던 터야, 이런 것만 아는 거지. 나도 본 적은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뭐 이런 거죠. 자, 겸재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 실경산수, 진경산수, 실경산수 알죠? 의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의 옛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보세요. 역설적이지? 허전한 사태인 거 맞죠? 겸재정선이 포착해 놓은 그 실경산수 안에 멋지게 그려져 있던, 실경산수라는 것은 관념 속의 산수화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알겠지만, 저도 전공 과목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문인들이 그리는 그 산수화들은요, 뭐 사진으로 찍어 와서 그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풍경을 그냥 자기 그 책상에 앉아서 그린 거예요. 그러다가 진경산수는, 실경산수는 실제로 보면서 보이는 대로 그린 걸 실경산수, 진경산수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포착해 놓은 그 망향정의 옛 모습이 지금 가보니까 도로공사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어. 옛 자리, 거기에 뭐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근데 그 허전한 사태가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네요. 궁금하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합니다.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멋진 말이다.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자기가 별로 허전하게 여기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중략이 있습니다만 뒷부분에도 이어지는데요. 봅시다. 겸재가 생각한 실경, 어떤 진경, 실경, 리얼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C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잘 보세요. 먼 산을 그릴 때 그는, 이 그는 겸재겠죠, 그죠? 먼 산을 그릴 때 그는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잘 봐. 먼 산을 그릴 때 인간과 관측자와 그 산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니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먼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 자리를 잡는다고. 이해됐어? 자, 다시.
원근상의 거리, 멀리 있는 산이니까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에 의해서 자리를 잡는다. 겸재정선의 실경산수 안에서는. 자, 겸재협곡 속에서 풍경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또 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야? 거리를 그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거리를 표현한다면 멀면 사실성이 박탈당하고 가까우면 사실성이 획득되는 거겠지. 왜? 잘 보이는 거니까, 뚜렷하니까. 멀리 있으면 흐릿하고 잘 안 보이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서는 그림 속에 서는 인간과 인간의 그림 속에서는 잠깐만요. 어디 있어? 그림 속에서는 여기서는 요거 붙여야 되겠다, 그죠?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 관련된 것들, 정자니, 집이니, 배니, 낙이니, 가마니, 화분이, 성곽 같은 것들, 요게 다 인간 생활에 아주 밀접한,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것들이잖아. 인간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죠. 요것들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됐지? 아시겠어요? 자, 거리를 그리는 게 아니고 깊이를 그린다. 즉, 여기서의 깊이라는 건 인간과의 그 대상과의 관계의 거리인 셈이지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선명하게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겪어내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긴밀함 때문에 사실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용어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대립적인 구도에 의해서 이 사유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낸다면 사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앞에서 다루었던 뭐 고전 소설이나 또 나의 고전 시가들보다 이수필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운 지문이에요. 사실은요. 워낙에 깊이 있는 사유를 보여주는 수필가, 소설가이니까요. 자, 22번 문제 갑니다. 가다의 공통점, 가장 적절한 것.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답 1번 바로 나오네요. 대상에 주목하는 거 맞죠? 가에서는 그 이제 은거하고 있는 자기의 그 삶의 공간을 주목하고 관련된 가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천석고왕의 삶을 추구하는 가치, 그걸 자세를 드러내고 있고, 나도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지수정을 짓고 그 안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어때요? 요 겸재정선의 이 실경산수라는 것이 그가 사물을 어떻게 파악하고 풍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화폭에다 옮겼는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진술이 나오죠. 그리고 단순한 물리적 거리감 말고 관계에 대한 그걸 바라보는 깊이, 요게 이제 추구하는 자세와 관련되어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부정적 현실 비판을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진이 현실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는,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한다든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한다든지. 자, 전부 사실은 보세요. 이게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자리 잡기에는 엉뚱한 말들이라는 거 알 겁니다. 일일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기도 사실은 뭐 그다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진술들이에요. 난도를 낮춰준 거지. 1번에서 뚜렷한 정답지 하나 둔 거예요. 자, 23번 갑니다. A, B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네요. 자, A는 가에서 제1수와 제2수를 묶은 부분이고, B는 나에서 몇 줄, 세 줄인가를 묶어놓은 겁니다. 자, A의 제1수 초장은 다 뭐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꾸. 그지? 그래가지고 대꾸로 리듬감 형성. 당연한 딩동댕. 그 다음에 2수 초장. 거기 뭐야? 연하로 집을 삼고 풍울로 벗을 삼아. 라는 것은 1수 종장의 시상을 이어받아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1수에서 이어받아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 자연과 하나 되어 자연을 벗으로 삼고 자연을 집으로 삼는 태도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관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산 그림자가 비쳐있는 맑은 물, 거울과도 같은 그런 연못의 경관을
A의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는 화자와 대상에 가까운 관계를, 그지? 집으로 삼고 벗으로 삼아. 그만큼 자연을 가깝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태도인 거죠. B의 끌어들여와 머물게 하니는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 그죠?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서 머물게 해, 내 앞에. 그러면 그 활수를 나에게 더 가깝게 하려는 행동에 해당되는 거 맞죠? 5번 볼까요? A의 허물이나 없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 그렇지. 내가 그냥 소박한 삶의 지향이 있는 거야. 그냥 허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그 겸손. 근데 B의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가 아니라 이 티 없어는 뭐예요? 그만큼 이거 지금 봐봐. 요 3번 선지가 맞다면 5번은 틀렸다는 게 그냥 바로 드러나야죠. 왜? 이 티 없어는 진짜 맑은 거울 표면처럼 맑은 그 연못의 물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화자의 심리를 나타냅니까? 따라서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물론 막 더 깊이 들어간 어떤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화자의 심리도 이렇게 거울처럼 맑은 뭐가 아닐까요? 라고 막 몇 단계를 넘어가서 건너뛰어가지고 막 짐작해가지고 이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억지를 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전체의 맥락, 여기 지금 제시 안 된 맥락까지 다 쳐가지고 따졌을 때 김득연의 삶의 태도, 지향 같은 게 이런 티 없는 명경지수와 같은 그런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걸 바로 화자의 심리와 바로 연관 지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어떤 단계가 필요하죠. 만약에 그걸 이렇게 갖다 엮으려고 했다면 뭔가 보기 같은 징검다리를 두었겠죠. 그 보기에서 이 대상의 모습이 심리하고 조응되는 뭔가가 있다는 걸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오지. 그죠? 더군다나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이라는 말도 뭐 의미 없는 일부러 틀린 말 돕기 위해서 만든 부가한 말에 불과하고요. 됐죠? 자, 그러면 24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나를 묶어놓은 문제네요. 봅시다. 도산 12곡, 이 가죠, 그죠? 강호, 자연이잖아, 그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인 지수정가에서는 강호는 자연이라는 건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됐죠? 자, 그럼 봐요. 생활하면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 그럼 봐. 여기서 여러분 이 보기의 뼈대는 이거예요. 가의 핵심은 일치야. 나의 핵심은요. 가치의 발견이라고. 오케이? 즉 여기서 설명할 물론 이 둘의 가와 나의 삶의 태도의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이 작품의 이 문제의 출제자가 포인트로 삼은 건 이거죠. 가는 그 자연 안에서 인간과 자연이 일치되어 있어. 그런 얘기 뒤에 보세요. 도산 12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는 화자가 등장한다. 그지? 키워드가 이거라고. 그 다음에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하는 화자가 등장한다고. 요거라니까? 가치 발견. 그 얘기를 보기로 포인트로 줬다는 걸 빨리 뼈를 발라서 딱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지를 만들겠죠. 1번. 가의 초야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를 이루는 말. 자, 여기 지금 키워드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 초야우생이 아까 우리가 파악했지만 스스로를 겸손하게 이루는 말이라고. 시골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게 자기를 겸손하게 이루는 말을 했죠. 딩동댕. 2번.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을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리. 아까 제가 이 대목 읽을 때 얘기했는데요. 천고 동안 사람들이 황무지로 알았지만 내가 일조에 나 혼자 이 진면목을 알았다 했으니까 이게 뭐야? 가치의 발견이지. 딩동댕. 거기에 주목한 거야, 출제자는. 3번. 가의 천석광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나의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에서 지수정가에서 무릉도원이라는 게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다는 건 맞는 말이죠. 왜? 무릉도원은 이상적인 공간 맞잖아요. 유토피아인데. 근데 이 내가 지금 지수정이라는 곳을 정자를 지은 이곳 현실적인 공간 여기가 무릉도원과 다르지 않구나.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구나. 라는 건 요 얘기는 맞다고. 근데 가의 천석고왕이 뭐라 그랬어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짐을 긁을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수능 특강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물론 기초적인 어휘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굳이 제시를 안 해놓고 이렇게 문제 선지에서까지 그냥 해버려. 뜻은 너희들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계교재 공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자, 천석광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 아니죠. 그냥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마음이야. 그리고 아까 여기 보기의 전제는 뭐냐면 가에서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인 공간이라니까. 여기가 자기가 있는 공간이. 그래서 키워드를 우리가 이걸로 잡았잖아요. 여기가 곧 이상적 공간이라고. 근데 이걸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얘기하면 틀렸지. 답이 3번이라고. 아시겠죠? 4번. 가에 사람과 한 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화자의 인식. 맞죠? 아까 뭐라고 했어? 사람과 한 가지라. 사람과 하나다. 마찬가지다. 같다. 유사하다. 잘 어우러진다. 이런 얘기니까. 그지? 그럼 이제 요 맥락하에서 요 진술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 말.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의 발견 중에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발견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여러 가지 흡족스러운 가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지. 그래서 가지가지 다 좋다고. 딩동댕. 5번. 춘풍의 화만산하고 취하의 월만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을. 자, 계절의 양상. 봄, 가을. 그래서 조화로운 자연.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 가을 달 비치고. 그죠? 나의 병류는 콸콸 흘러 옥술잔을 때리는 듯은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자, 앞에 뭐라 그랬어? 가지가지 다 좋구나 하면서 백석은 치치하여 무슨 뭐 은도로 뭐 어쩌고 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병류는 이렇게 그지? 그게 그 발견한 가치를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한 표현 맞잖아요. 딩동댕. 그 답은 24번 답을 3번이라고 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25번 갑니다. 기억과 니은을 이해하는 그런데 이렇게 갈래 복합 세트에서는요, 일부 뭐 어구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둘을 비교, 대조 해보는 이런 문제를 흔히 출제하죠. 이 갈래 복합은 문학안에서 제일 문항수가 많고요. 그 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이것도 뭐 작품끼리 엮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 엮는 문제가 없다면 그게 세트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맞죠? 그랬을 때 기억은 나에 나오는 작은 정자, 지수정, 자기가 만든 정자인 거고, 니은은 뭐냐면 이 다수필에 나왔던 옛 망향정 터, 지금은 이제 도로공사 때문에 흔적도 없어진 그냥 무의미한 흙더미가 돼버린 그런 곳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이런 문제는 가장 적절한 거, 뭐 왜 틀렸는지 깊이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이 뚜렷한 아이 하나만 딱 고르면 되거든요. 자,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 맞지? 내가 거기다 세운 정자니까. 됐죠? 그다음 니은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정자. 자기가 일부러 가봤는데 뭐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앞부분은 맞지만 니은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2번. 기억은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니은은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 이게 이 작은 정자가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까? 자연 속에 묻혀 살기 위해 지은 정자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가 앞 세트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출제자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를 의미를 짐작하는 여러분의 그 판단이 필요해.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 진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라는데, 요걸 만약에 도로공사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해서 거기 그러는 바람에 시멘트 칠갑이 돼 있고, 그래서 옛 망향정 터가 지금은 그냥 무의미한 흙더미처럼 되어버린 그런 것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가능하지만 여기가 뚜렷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냥 답을 2번을 고를 수가 없는 거지. 자, 기억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니은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답 3번 나왔네. 왜? 기억은, 이 작은 정자는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 무라일체의 삶을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고, 니은 옛 망향정 터는 허전한 이 사태가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뒤에 자기의 사유를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3번이 맞습니다. 기억은 화작의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고 니은은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다. 자, 일상적인 유용성이니 본래적인 유용성이니를 가지고 기억과 니은을 얘기한다는 것이 별로 큰 어떤 딱 부합하는 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자연 속에서 은거하기 위해서 지은 그 공간, 아름다움을 완상하기 위해 만든 공간은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포섭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뒷부분 니은은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다. 글쓴이가 무슨 여기에 본래적인 유용성이 있나? 그 옛 망향정 터에. 그래서 그게 상실한 뭐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안 맞아요, 그지? 기억은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하고, 뭐 이건 그럴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뒷부분 니은은 글쓴이에게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기교. 여기서 글쓴이가 자기의 삶을 뭘 비판합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렇게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뭐 사소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둘이 서로 장르가 다르잖아. 나는 가사고요. 그래서 시가고 다는 수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에 대한 설명 나올 때는 화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니은에 대한 건 글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문종이 다른 작품들을 비교할 때는 이런 용어들에도 일부러 저런 그 개념을 투영을 해가지고 쓴다. 26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읽은 독자의 반응. 아까 우리가 시가 거기 다 작품에서 마지막 겸재가 생각한 사실적인 그림, 그 풍경 투영한 것들은 무엇인가? 거리와 깊이의 차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미를 좀 우리가 확 감상을 해봤단 말이야. 자,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하면서 붙여야 되겠네요.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했다. 보세요. 자,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림을 사진 찍듯이 그린 게 겸재의 실경산수가 아니란 얘기잖아. 자기가 실제 풍경하고 다르게 구도를 재배치하기도 했다는 얘기야. 심지어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재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진경산수, 실경산수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이 현실의 풍경을 고스란히 화폭에다 옮겨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실성이 높다. 랑 다른 개념임을 설명해주는 보기입니다. 됐죠? 아까 이미 저기 지문 안에서도 그런 그 시 부분의 의미가 그런 걸로 우리가 감상을 해냈었고요. 자, 먼 산을 그릴 때 그 거리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은 실물, 아까 거리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랬어? 깊이를 틀어낸다고. 거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깊이를 그린다 그랬죠?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거리에 집착한다면 기계적인 원근법에 의해서 그릴 거 아니겠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겸재의 그 관점을 잘 이해한 거죠. 시 부분과 이 보기의 내용을 잘 이해한 겁니다.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는 뜻은 화가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의미. 그죠? 됐지?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박탈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화가의 시선으로 구도를 재배치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중요성에 대한 언급하고 통하겠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까닭은 대상을 표현할 때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할 수 있다는 화가의 생각 때문.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사실은 동어 반복이에요.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은 자기가 여기서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한다는 게 자기가 자기 화가의 시선에 의해서 풍경을 재구성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됐죠? 4번.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뜻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풍경의 원금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자, 보세요.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 아까 뭐 나왔더라? 거기 무슨 나귀니 어디 있어? 정자, 집회, 나귀, 가마, 화분, 성곽 같은 거.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렸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
그냥 거리 가까이에 있는 거라서 선명하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관계 때문이라니까? 깊이에 의한 거라고. 그럼 보세요.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풍경의 옮겨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뭐냐면 구도를 자기가 재구성한다는 것하고 재배치하고 재구성한다는 것하고 통하는 얘기니까. 근데 보세요. 이 부분.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 이건 틀렸지. 이건 뭐야? 거리를 그리는 거야. 물리적인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거. 사진 찍듯이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맞는 말이 지금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서로 반대되는 말. 됐죠? 답을 4번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판단하기가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선지가 길고 의미하는 말을 명확히 잘 못 쫓아가면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C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보니까. 자,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되는 까닭은 화가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하는 창작 작업을 통해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맞는 얘기죠? 요게 다 뭐야? 이게 거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깊이를 그리는 겸재의 관점에 관한 얘기고, 그게 화가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하는 창작 과정이라는 게 여기서 설명한 그 겸재의 실경산수의 의미, 그게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보기의 설명과 부합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선지가 뭐 예를 들어 4번이나 5번처럼 긴 선지들은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안 잡혀. 이럴 때 뭐 저는 사실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머릿속에 딱 아까 우리 C를 읽을 때처럼 이분법을 잘 긍정적으로만 활용하면, 맞죠? 그러면 봐봐. 거리, 보이는 그대로의 원근감, 물리적 원근감, 이런 쪽하고 깊이, 관계, 겸재의 실경, 산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거,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걸 알겠지. 그럼 그걸 이 이분법을 기준으로 해서 선지들을 판단하면 쉽게 답을 4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네. 됐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6번까지 문제들을 대거 풀어봤습니다. 작품도 지금 4작품을 다룬 거고요. 그리고 문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장르별 지문의 독해법과 문제 출제 요소들, 그리고 뚫고 나가는 방법에 대한 내공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4부에 가서 나머지 2세트를 공부함으로써 문학 해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부에서 만나죠. 안녕.